자, 307페이지에요. 저당권입니다. 이 저당권은 담보물권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구체적이고 좀 상세하게 정리를 잘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307페이지 여기에 서설 부분에 첫머리에 보세요.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란 사람이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이것이 바로 저당권이다. 해놨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약정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담보물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약정 담보물권의 내용을 보시면 물권이니까 대상은, 객체는 물건인 부동산에 한합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상으로는. 다만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도 가능하죠. 이 권리는 민법상으로 보면 지상권, 전세권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법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은 물건에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권리에서는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만 우리 민법상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겠죠. 자,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대상한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지상권, 전세권을 대상으로 해서 담보물권인 저당권을 선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보물권이니까요. 담보물권 통류성이 있죠. 자, 이게 통류성이란 것은 담보물권 공통의 성질, 이것을 말합니다. 공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부동산이나 지상권, 전세권을 대상으로 해서 약정을 통해서 담보물권을 성립하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행위의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죠. 즉 민법 186조의 적용을 받아서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 이 계약이 뭐예요? 합의죠. 이때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반드시 성립합니다. 이게죠. 설정 계약이라는 이 약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당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래서 186조가 정된다. 이래야 되겠죠. 물론 법정 저당권이라는 제도가 민법상에 있습니다. 이때 토지 임대인에게 이 권리가 허용됩니다.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토지 임대인이 그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을 압류하게 되면 그 저당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 민법의 규정에서. 그래서 우리 민법상 법정 저당권을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해 준다. 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하나 봐두시면 되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저당권이라는 것은 약정 담보물권이다. 그러다 보니까 186조 등기하여야 해야 되겠죠. 등기하여야 저당권이 생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약정 담보물권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도 307조 이하 308조에 걸쳐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놨죠. 자, 이때 308페이지 보면 근대적 저당제도 해놨죠. 근대적 저당. 이것은 19세기에 유럽의 민법,
여기에 특징을 정리해 놓은 거죠. 거기 보면 5가지를 정해 놨어요. 그 5가지 중에 우리 민법은 공시 특정의 원칙 정도만 인정합니다. 공시 특정의 원칙 이 정도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우리 민법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공시란 것은 등기를 한다는 것이잖아, 우리 민법상으로. 또 특정이란 것은 피담보 채권을 위해서 특정된 부동산 또는 지상권, 전세권이라는 특정된 권리, 이거 위에다가 저당권을 성립시키죠. 이런 면에서 이 공시 특정의 원칙은 우리 민법이 채택합니다. 그 나머지 순위 확정의 원칙이 아니라 우리 민법은 순위 승진의 원칙을 취합니다. 이렇게 차이점이죠. 동일한 부동산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순위 1번, 2번 순위 있는 저당권이 존재한다, 두 개가. 그런데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되어 버리면 후순위 2번 저당권이 1번 작용을 하도록 순위가 승진되어 버립니다. 우리 민법이 허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순위 승진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의 원칙과 유통성의 확보는 인정하지 않죠. 독립원칙이나 유통성을 우리는 저당권 자체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담보 채권에 붙어서 저당권이 이렇게 성립하도록 하고,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해놨죠. 독립성이 없어요. 그리고 유통성이 없죠. 저당권을 증권화 해가지고 막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독립의 원칙이나 유통성의 원칙 이런 건 보장되지 않는다. 또 순위 확정의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순위 승진의 원칙을 우리 민법은 취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근대적 민법과 즉 근대적 저당과 우리 민법의 제도는 약간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 가면 저당권의 성립이에요. 이 저당권의 성립,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저당권 성립에 관한 구체적으로 좀 공부해 보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면,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당권이라는 것은 담보물권의 성격이니까요. 당연히 뭐예요? 피담보 채권,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해야 저당권을 성립하죠. 뭐 우리는 부종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단 담보되어지는 채권을 우리는 이름하여 피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피담보 채권은 말 그대로요, 내가 갑이라는 사람, 내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1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인 건물 소유권에다가 나는 채권 안전하게 변제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저 채무자 을이 변제 안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당연히 채무자 을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이 채권자 나는, 갑은 을의 부동산이나 또는 제3자의 부동산에다가 만약에 채무자 을이 변제를 안 하면 그 부동산을 경매해서 경락 대금으로부터 나는 우선 변제받겠다. 이런 제도가 바로 저당권 제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자, 이 채권이 저당권에서 보호되는 채권이죠. 이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권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담보에서 보호를 받게 된 채권.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죠. 이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돈 받을 채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당권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그래요. 부종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당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 민법상은 물건에는 부동산을 한다 했죠.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채권자인 그 사람한테 내가 이 부동산에다가 저당 설정해 줄게라고 합의해 줘야 되죠. 그럼 이걸 우리는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러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 계약하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당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은 뭐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또 제3자가 저당을 설정해 줄 수 있죠. 예컨대 동생이 사업을 하려고 은행에 가서 돈을 한 5억을 빌려 그래요. 근데 동생은 아이디어는 많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은 뛰어난데 이 돈을 빌렸을 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 재산이 없어요. 근데 그 을의 동생의 형인 갑이 있어요. 이 갑이 이제 사업을 많이 해서 부동산도 여기저기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을 위해서 야, 이 건물에 이게 한 20억 가는데 여기에 내가 저당을 설정해 줄 테니까 은행 내 동생한테 돈 5억 빌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때 형이 뭐예요? 형은 채무자, 돈 빌린 사람 아니죠? 그런데 형은 자기 소유 부동산 20억짜리에다가 은행에 저당을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리고 동생 돈 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동생이 돈 못 갚으면 이게 안전장치 이게 내 20억짜리 건물에다 저당 설정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제받아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이 형이 뭐예요? 바로 저당 설정자죠. 동생은 돈 빌려가는 채무자죠. 그러니까 채무자와 제3자인 형이 분리될 수 있죠. 그래서 저당을 설정하는 사람은 채무자 스스로 자기가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다 저당 설정하고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 쓰면 되고 만약에 자기가 재산이 없으면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당을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가 없죠. 저당을 설정자란 말은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소유자예요. 부동산 소유자, 이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 그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자. 이 저당권자는 뭐예요?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우리 민법상 물권인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있어야죠. 바로 다른 말하면 채무자한테 돈 받을 채권자 이야기겠죠. 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니까 최소한 저당권자가 되려고 그러면 돈 받을 권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채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여야 한다. 이게 대원칙이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다.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계약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여기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채무자 아닌 사람도 저당권 설정자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약 당사자를 지칭할 때는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고 다만 저당권자는 채권자이어야 하죠. 근데 여기는 채무자이어야 한다는 건 아니죠. 제3자. 이때 이 제3자를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을 우리는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즉 돈은 다른 사람을 빌리고 채무자는 따로 있고 그 채무의 변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 채권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 다른 말하면 담보 물권 설정자. 채무자는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채무자의 채무 안전장치를 위해서 담보 물권을 설정하기로 해주는 사람인 제3자. 이 사람은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유 물건 위에다가 보증인과 같은 지위 내가 쓸게. 저 채무자가 돈 못 갚으면 내 부동산에 있는 이 교환 가치에서 경매를 통해서 그 경락 대금에서 채권자는 변제를 받아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물상 보증인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으면 이거는 저당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에요. 저당권 성립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겠죠. 계약을 했으니까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이 등기는 근거는 186조 근거 때문에 그래요.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부동산 물권을 설정할 때는 등기해라. 이게 186조죠. 그래서 설정 등기하면 드디어 이제
저당권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저당권의 성립 모습이에요. 피담보채권, 확정된 채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채권을 안전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유자가 저당 설정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 채권자가 저당권자 되어서 저당 설정 계약을 통해서 그 당의 부동산 위에 저당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선임한다.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죠? 보면 피담보채권의 존재, 저당권 설정 계약 유효하게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드디어 저당권이 성립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자, 이런 정도로만 309페이지, 그 다음에 31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당 목적물은 부동산의 하나죠. 물건은 부동산. 다만 권리로서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대상으로 해서도 우리 민법에서 허용하고 있죠. 저당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담보채권. 이 돈 받을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의 종류는 불문하죠. 이 채권은 어떤 채권에도 관계없어요. 나중에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채권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행기 때는 금전채권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이행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금전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피담보채권이기만 하면 그 종류를 불문합니다. 피담보채권은 종류 불문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저당을 성립하면 이 저당권이 효력이 발생하겠죠. 자, 저당 효력은 첫 번째는 이 효력의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범위, 저당권이 미치는 범위는 결국은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고 경락 대금이 결정되는 요소이기도 하죠. 자, 먼저 이 범위는 어떻게 정하냐?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범위는 목적 물건의 범위하고 저당권이 목적물이 어디까지냐는 거하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어디까지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느냐. 바로 이 피담보 채권이 우선 변제 범위입니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그리고 그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대금이 결정되는 내용이 되겠죠. 목적물의 범위가 정해져야 대금을 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피담보 채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들이 어떤 거냐. 이거부터 먼저 봐야겠죠. 자, 범위에서 중요한 것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여기는 우리 민법에 360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해 놨어요. 반드시 이 범위에 적용됩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이행기 후 손해배상. 요 손해배상 금액은요, 이행기 후 1년분에 한해서만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비용. 예컨대 뭐 등록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적용될 수 있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되는데요. 그 손해배상은 이행기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이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 이때 여기에 원본, 이자, 위약금에 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전액이, 등기된 부분은 전액이 우선 면제받을 수 있겠죠. 우선 효가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손해배상이나 저당권 실행비용 이 두 개는 등기는 할 수 없죠.
등기는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거는 이해 되겠죠? 자, 이렇게 피담보 채권 알아두셔야 돼요. 원본, 돈 빌리는 그 자체죠. 근데 채권, 돈을 빌린 만큼, 그 다음에 그 이자, 지급하기로 한 이자 있죠. 또 위약금, 약속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하게 되면, 뭐 이런 거 되겠죠. 뭐, 거래의 약속을 위반한 그런 모든 약정에 대한 위약금입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은 이행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 계속 변제 안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 1년분에 하나는 손해배상. 여기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 저당 실행비용에 들어가는 비용들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물건의 범위. 자, 목적물의 범위는, 우리 민법에 358조, 359조에 걸쳐서 있어요. 자, 여기에 이 범위는 물건에 관한 범위죠. 당해 부동산은 당연히 적용되겠죠. 부동산은 당연히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문제가 안 되겠죠. 자, 목적 부동산에 여기에 부합되어 있는 물건, 부합된 물건 또는 종된 물건, 이 두 개는 이 부동산에 붙었거나 독립된 물건이지만 도움을 주고 있는 물건이다 라고 하면 이 목적물을 범위 안에 포함시킵니다. 부합물, 종물은 원칙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당연히 저당 목적물의 범위 안에 들어가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경락인, 즉 경락받는 사람이 이 부동산과 그 부합물, 종물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당연히 취득합니다. 이렇게. 자,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 효력이 당연히 미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종물의 원리를 종된 권리에다가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종된 권리, 여기에도 저당과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컨대 토지 임차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 토지 임차인이나 지상권 전세권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 라고 하면 건물 소유권의 저당을 설정해버리면, 즉 임차인의 소유 건물, 지상권 전세권자의 소유 건물에 저당을 설정해버리면 그 저당의 효력은 건물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에도 미칩니다. 예컨대 이러는 거죠. 요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자, 갑소유 토지예요. 이 토지를 을에게 만약에 지상권을 만들어줬다 해볼까요? 지상권자가 됐다. 그럼 이 토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이 건물 위에다가 토지 위에다 건물 짓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은 소유 신축한 건물이 됐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겠죠. 자, 이때 이 지상권자인 건물 소유자 을이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이 건물에다가 저당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이 저당권, 병이 저당권자예요. 그럼 이때 병의 저당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이 저당의 범위는 목적물이 어디까지냐라는 것이죠. 여기는 건물 소유권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건물 소유권에 미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을이 가지고 있는, 건물 소유자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지상권에도 저당 효력이 미쳐요. 왜냐하면 이 건물 소유권과 을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과 을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 관계를 보면 여기에 소유권을, 건물 소유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상권이. 건물의 사용 수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당의 갑의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하고 있죠. 따라서 소유권과 지상권은 이렇게 종된 권리가 지상권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 소유권에 저당권이 이렇게 붙어 있다면 그 저당권은 당연히 종된 권리인 여기에도 효력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종된 권리에도 저당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종된 권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지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토지에 대한 전세권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들 수 있다.
다만 여기에 부합물 종물에 저당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은 이것은 당사자 다른 약정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약정을 통해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이 다른 약정, 즉 뭐예요? 부합물 종물에 저당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 효력은 여기만 미치고 여기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배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약정을 이것을 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인 경락인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겠죠.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등기하여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어디 부분만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만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요. 자, 이걸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게 목적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해를 꼭 해주셔야 돼요. 범위. 저당 효력입니다. 우리 교재는 이 부분을 312페이지까지 정리해 놨죠. 312페이지까지. 자, 물건에 관해서는 그러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 이 목적물로부터 이 열매요. 여기서부터 나온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과실, 열매. 자, 이 과실에 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열매는 원칙은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합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가져갑니다. 과실은.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목적물을 저당권 설정해 줬다 하더라도 그대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되었다 하여 당의 부동산을 저당권자가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게 아니죠. 저당권 설정자가 계속 사용 수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물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당연히 저당권자가 갖는 게 아니라 설정자가 갖습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자가 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 속하니까 그러므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겠죠? 다만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은 압류가 이루어지면 압류 후부터는 과실에도 저당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놨어요. 압류가 이루어진 후부터는 미친다. 이렇게요. 자,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과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실에 관한 내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물상대위라는 것을 잠깐 살펴봤죠. 자, 이거는 별도의 제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했어요. 물상대위성에 의해서 우리 물상대위권이 저당권자에게 쓸까요? 저당권자에게 권리로 효력으로 인정된다. 그죠? 물상대위권. 자, 이때 이제 물상대위라는 말은 당의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었을 때 그 목적물에 가치의 변형물이 생겼다. 이 가치 변형물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사실은 권리가 됩니다. 즉 가치 변형물이라는 것은 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이렇게. 이 권리가 이 물건의 멸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치가 변형되어 있는 변형으로 나타나는 권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목적물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저당권이 가치 변형물인 권리 위에 여기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물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사라진 대신에 이것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것을 우리는 물상 대위성입니다. 자, 여기에 있던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원래는 이 저당은 소멸해야 되는데 그 물건이 멸실되므로나요 그 물건의 가치가 변형되어서 권리로 존재한다. 그것을 저당원 설정자가 취득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저당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속합니다. 저당권 존속하면서 이렇게 여기에 이 권리 위에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물상 대위성의 성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물상 대위성에서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한테 행사하는 이 권리를 야 내가 먼저 변제받아 가겠다라고 이 권리 제3자한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물상 대위권 행사다. 이걸 권리라 그래요. 이 물상 대위성에서 이 제3자한테 저당권 설정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요 범위 안에서 자기 채권만큼을 변제받아 가겠다라고 청구하는 요 권리가 바로 물상 대위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때 이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 가치 변형물을 물인 권리를 이것을 지급 인도 전까지 압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가치 변형물인 권리를 지급할 수 없도록 지급하지 않도록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한테 그 채무를 권리를 이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급 인도되기 전까지 압류해 둬야 됩니다. 이렇게 압류. 자, 이게 중요해요. 요 압류해야만 바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만. 요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가치 변형물을 지급 인도되기 전까지 압류해야 되고 이 압류는 저당권자가 압류해도 되고 제3자가 압류해도 무방해요. 무방하다.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즉 제3자인 일반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요 압류가 되어서 저당권자의 물상 대위권이 허용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압류는 바로 당에 이 물건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 물건의 가치가 이렇게 변형되어 있다라고 이게 압류를 통해서 특정하는 거예요. 압류를 통해서 특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압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3자가 압류해도 무방하고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해도 무방하다.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뭐냐? 바로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당의 목적물의 멸실로 가치 변형물이라는 권리가 발생해야 돼요. 가치 변형물이라는 권리가 발생했을 때 이 가치 변형물을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건 위에 있던 저당권이 가치 변형물인 권리 위에 존재할 수 있는 물상 대위권의 성질로 인하여 바로 압류,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 놓았다면 물상 대위권을 통해서 직접 자기의 우선 변제권을 우선효를 누릴 수 있다. 그렇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물상 대위권 행사다. 이렇게 행사하면 되겠죠? 물상 대위. 이렇게 정리 좀 해두시고 우리 교재는 물상 대위에 관한 설명을 312페이지에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 보면 우선 변제 효력이 있죠. 저당권은 일반 채권자보다는 원칙적으로 우선 변제받습니다. 경락 대금이었어요. 그죠? 당의 부동산의 경락 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가 자기가 저당권 설정할 때 부여되었던 그 순서에 따라서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가요. 물론 우리 민법에서 저당권 실행이란 것은 이미 경매하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변제에 도래했는데도 채무자가 변제 안 하면 이 저당권자는 내 저당권자니까 판사님 바로 이 부동산을 경매 붙여주세요 해서 경매시켜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그러한 임의 경매를 통해서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내용대로 경매 붙여서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한테 경락 허가 결정해서 경락 대금이 완납되면 그 대금을 가지고 저당권자 순서에 따라 우선 변제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 변제하고 전세권과 저당권은 설정 당시의 순위에 따라서 변제받아 가는 거죠. 또 저당권 상호간에는 당연히 또 설정된 순위에 따라서 받습니다. 다만 국세우선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국세우선 특권. 여기는 보통요 당해세에 해당되는 거 있죠. 제일 마지막 줄에 있어요. 313페이지 당해세. 예컨대 당해 부동산으로 인하여 직접 세금에 부과되는 거예요.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걸 우리는 당해세라 그래요. 이 당해세와 그 가산세는 다른 저당권, 어떤 저당권보다도 먼저 세금을 먼저 받아갑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저당권 실행이라는 것은 뭐 경매 실행이다 보시면 되죠. 314페이지 경매 실행 임의 경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당권 실행에서 양갈로 2번 담보권 실행 경매 이것은 보통 임의 경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유저당이라는 게 있죠. 또 유저당이라는 것은 의미와 그 효과를 알면 되겠는데 유저당 저당권 행사의 문제. 기본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상에 실행하는 방법은 민법상 여기서는 경매죠. 이 경매를 보통 임의 경매라고 합니다. 별도로 채권에 관하여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경매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임의 경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당권 실행하는 방법을 말이죠. 당사자가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자 사이에 합의로 저당권 실행하는 방법을 약정했어요. 이 약정 이름을 뭐라 하냐? 이 약정 이름. 이것을 유저당 계약이라 그래요. 이것을 유저당 계약이라 그래요. 유저당. 이 약정, 유저당 계약의 약정 효력은 뭐냐? 우리 판례가요. 일반적으로 유효하다. 그럼 약정의 내용이 어떤 거냐? 거기 보시다시피요. 대물 변제 예약을 한다든가 또는 이미 환가 약정을 하는 거죠. 대물 변제 예약이라는 것은 만약에 변제기 도래했을 때 채무자가 변제 못하면 이 부동산 소유권을 내가 취득한다. 저당 설정하는 소유권 넘겨준다. 이렇게 서로 합의한 거죠. 이걸 뭐냐? 대물 변제 예약이라 그러죠. 또 이미 환가 약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는 경매권 행사는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을 청구해서 법원이 행사하는 거잖아요. 법관이 앉아서 그 경매 과정을 전부 다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공평해요. 그리고 안전하고. 그런데 여기에 임의 환가 약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당권자에게 이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권을 넘겨주면 저당권자가 스스로 그것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기 임의적으로 판다는 거예요. 임의로 팔아서 대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매도인으로서. 그래서 이 저당권자가 매도인 지위에서 팔고 그 대금을 받아서 자기 채권을 변제받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정산해서 저당권 설정자한테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임의 환가 약정이라 그래요. 이러한 약정은 가능하다는 거죠. 당사자 약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저당권의 일반적 효력과 관련되는 것들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당권과 용익관계, 특히 법정지상권 선립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일괄경매, 또 제3칠자 보호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